저의 신명을 바쳐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낚싯배 사고를 막지 못하고 구조하지 못한 것은 이유를 막론하고 국가 책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이 아동수당, 법인세 인상, 공무원 증원 등에서 정부의 원안을 훼손한 예산안에 합의했습니다. 정부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고자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문재인 케어가 예산 삭감으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정부가 앞으로 신도시 등의 일반 학교보다 특수학교를 먼저 짓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가 오는 7일 한판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활동에 나섭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 조은아, 허다윤 양의 가족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6월 은폐 논란에 휩싸인 해수부 책임자들에 대한 선처를 부탁했습니다. 청와대 직원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해 공부하는 상춘 포럼이 이번엔 반려견을 주제로 열립니다. 김정숙 여사가 미혼모들이 만들고 직접 출연한 뮤지컬 소녀 노래하다를 비공개로 관람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5일 화요일 뉴스 신세계 권순욱 송은정입니다. 오늘 들어오기 바로 직전에 방송 시작하기 직전에 아주 좋은 소식이 하나 있었어요. 네. 네. 문재인 대통령께서 네. 포린 폴리시에서 네. 세계 사상가 100인 네. 선정되셨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100인이 아니라 사실은 10인에 뽑히셔도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네.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네.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이 대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 선고 확정받고 의원직 바로 즉시 상실됐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이제 최명길 전 의원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송파을이 구멍이 났네요. 네. 네. 아마 이번 지방선거에 그럼 포함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이렇게 되면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재보궐선거도 같이 치러지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우리 대통령님이 지난번에 세계시민상에 이어서 이번에는 세계 사상가 100인 또 선정이 되기도 하셨는데 우리 요즘 상 받는 게 좀 많았잖아요. 네. 그중에 하나가 정치인 세계에서도 축하를 해주셨던 우리 에버트 인권상, 네. 우리 국민 전체가 받았던 에버트 인권상.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일부 시민단체들이 막 항의, 취소를 해달라고 네. 항의 서한을 보내고 직접 그 독일에 있는 재단을 쫓아가고 이런 일도 있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김대중 대통령께서 노벨 네. 평화상 받기 직전에 그 수상 반대 로비하던 거. 네. 그리고 수상하고 나서 국정원까지 동원해서 수상 취소 운동하던 그런 것들이 생각나는데. 네, 이명박. 네. 정말 생각이 다르고 그럴 수 있지만 그 상을 취소해달라고 바깥에다가 그렇게 쫓아다니고 하는 거는 정말 부끄럽지 않습니까? 네. 이거 어디 자식 새끼가 홀라당 벗고 바깥에 뛰어다니는 것 같아가지고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진짜. 나라망신. 응? 네. 항상 부끄러움은 우리 몫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네. 하여튼 시작부터 조금 좋은 소식과 좀 짜증나는 소식을 동시에 전해드렸고요. 첫 번째 소식 가겠습니다. 대통령 주재로 어제 수석 보좌관 회의가 있었어요. 네. 근데 이 자리에서 일단 일자리 이야기를 조금 많이 하셨습니다. 네. 네. 최근 일자리 상황 점검을 하고 네. 대응 방향 점검을 했습니다. 네. 지금 청년층 체감 실업률이 지금 상승하고 있다고 그래요. 네. 상승하고 있는데 네. 지금 20대 후반 인구가 크게 늘어났고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구직 활동을 시작하는 인구가 늘었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20대 후반 청년들의 구직 활동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일자리가 부족하면 그만큼 체감 실업률이 상승할 수밖에 없죠. 네. 사실은 근데 지금 작년과 올해 1년 사이에 그 20대 후반이 갑자기 늘어났을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그만큼 이제 취업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그 청년층이 늘어났다는 의미라서 어떻게 보면은 그 취업에 대한 희망이 더 커진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아예 포기를 하고 있던 사람들이 다시 재취업에 나서고 있다는 뜻이니까. 어찌됐든 지금 각종 지표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한번 다시 좀 덤벼볼까? 그런 어떤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더 늘어났을 가능성도 있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 때문에 일단은 당분간은 그 지표상의 청년 실업률을 일단은 높이는 요인들이 몇 가지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런 이야기가 나왔고 그러면서 그 일자리 재정을 일단 조기에 좀 가동을 하겠다. 그래서 청년 실업을 우선으로 해서 일단 선제 대응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그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가 내년 초부터 곧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그 재정 집행을 하겠다는 의지도 밝히셨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다가 또 추가로 청년 일자리 대책회의라고 해서
그 전체 그 실업이 아니라 그 중에서 특히 청년 실업에 대한 문제만 이야기하는 아예 그 회의, 대책회의를 별도로 만들겠다. 그래서 그런 개최할 계획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고용탑이라고 네. 해서 우리가 그 수출 많이 하는 기업들한테 상을 주잖아요. 수출의 탑. 네. 상을 주듯이 고용을 많이 늘린 기업들한테 고용탑이라는 상을 주는 그런 방안도 지금 추진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여튼 일자리에 대해서 굉장히 워낙에 일자리 정부가 되겠다고 처음부터 굉장히 강하게 천명하셨던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어제 또 이 자리에서 인천 낚싯배 전복 사고에 대한 언급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핵심은 결국 국가의 책임이다. 네. 예. 어제 그 회의 직전에 사망하신 분들에 대한 묵념을 하고 네. 회의를 진행을 했는데요. 자, 우리가 그 해상 사고죠. 네, 그렇죠. 일단 해상 사고입니다. 굉장히 큰 배와 작은 배가 그야말로 진짜 교통사고가 난 맞습니다. 사건인데 어찌됐든 국가 차원에서는 그런 어떤 교통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조금 좀 더 정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인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 일단 수습이 되고 나면 그 뒤에 이제 낚시 인구나 이런 안전관리에 관해서 아예 제도하고 시스템을 다시 재정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그렇습니다. 안전이 먼저이기 때문에 사실 낚시하시는 분들 보면 굉장히 위험한 곳 많이 다니시세요. 네. 그죠? 그래서 특히 해상 기상이 별로 좋지 않을 때는 출항 자체를 확실하게 금지를 하는 그런 조치라든지 맞습니다. 좀 그리고 그 규정을 있죠. 어기고 출항을 했을 경우에는 그 선박 소유자에 대한 어떤 처벌이라든지 제재 이런 것들도 지금 다시 한번 촘촘하게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우리 그 큰 배의 선장이 지금 체포됐잖아요. 긴급 체포됐는데 그 선장 같은 경우도 뭐 그냥 작은 배가 비켜갈 줄 알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전불감증도 사실은 그건 진짜 이해가 안 되죠. 비켜갈 줄 알았다. 네. 그냥 네가 알아서 비켜가라 이 얘기잖아요. 네, 크니까 작은 애들이 무서우니까 도망가는 만약에 거죠. 그 배가 작은 배였다면 같은 크기라든지 그랬으면 비켰겠죠. 그냥 같은 크기였다면 비켜가라 하고 그냥 갔을까요? 그러니까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우리 보통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네. 어쨌든 맞습니다. 형사처벌은 피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관련해서 구조대 도착이 좀 늦었다고 비판하는 보도가 또 어제 좀 많았어요. 난 진짜 이거 보면서 어이가 없죠. 여러분들도 이 뉴스들을 보면서 세월호 때는 도대체 뭐 했냐 이렇게 촘촘하게 기사 쓰는 새끼들이 세월호 때 도대체 뭐 했냐. 지금 보세요. 세월호와 이번 낚싯배 사고는 엄청나게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 이번 낚싯배는요, 너무 큰 배와 작은 배이기 때문에 들이받는 순간 그냥 뒤집어진 거예요. 전복한 거야. 순식간에 전복이 됐죠. 이미 전복이 돼버린 거예요. 세월호는요, 우리가 눈으로 다 봤잖아요. 기우뚱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하루 종일 봤다고요. 그게 서서히 침몰해 가는 과정을. 그래서 그 시간 동안 도대체 국가가 뭐 했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 세월호 사건의 그 사례를 들이받고 바로 전복해버린 이 사건에다가 들이대는 이 어처구니 없는. 맞습니다. 이 전혀 균형 감각이 상실된 기사들이에요. 그 세월호 때도 보도를 정말 이상하게 하더니 이번에도 이상하게 하는 거죠. 사실은 세월호처럼 큰 배가 천천히 뒤집히는 것과 이 작은 배가 그리고 사실 상황도 세월호는 교통사고가 아니라 배 자체에 결함이 문제가 생겨서 이게 넘어간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거는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 해상교통사고인 건 맞지요. 이거야말로 진짜 교통사고가 났잖아요. 바다에서. 맞습니다. 그리고 바로 뒤집어져 버렸고 이걸 지금 뭐 출동 시간 이런 거 따지는 게 자체가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세월호 때 기사 제대로 쓰지도 않은 새끼들이 지금에 와서 상황이 전혀 다른 사안에다가 세월호 때 썼어야 할 기사들을 지금 막 쏟아내는 이 어처구니 없는 현실들. 정말 무슨 생각으로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러다가 여차하면 좀 있으면 이제 우리 그 도로에서 교통사고 나거나 해도 뭐 큰 트럭하고 작은 차하고 부딪히거나 해서 하면 그것도 또 정부가 빨리 많았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약간 정신없는 이야기들을 좀 했습니다. 그 쟁점들이 보면은 대부분 다 왜 일단은 처음 신고 접수한 시간이 6시 5분이라고 하는데 6시 9분으로 발표한 이유가 뭐냐? 4분을 왜 늦췄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처음에 접수된 건 6시 5분이 맞고 그래서 인천해경이 바로 1분 뒤에 6시 6분에 영흥파출소하고 얘기를 해서 현장 이동하라고 지시를 했답니다. 1분 뒤에. 그러니까 지시한 시점도 앞으로 당겨졌기 때문에 이게 뭐 문제될 건 아닐 것 같은데 이런 이야기가 또 있고요. 지금 이런 시간 사실 이걸 팩트를 이렇게 체크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아, 진짜 지금 대한민국 언론은 자신들은 의도한 언론사도 있지만 의도하지 않은 언론사조차도 대한민국 발전에 지금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를 다시 한번 내가 확인을 해드릴게요. 지금 언론이 쓰고 있는 기사는요, 정치질을 하고 있는 기사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현 정부를 흔들려는 그 세력들한테 충실하게 복무하고 있는 기사를 쓰고 있다는 거를 정확하게 짚어놓고 가겠어요. 이건 단순히 조중동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언론 전체가 지금 현 정권을 상대로 싸우고 있다. 반정부 투쟁을 하고 있다. 왜냐면 비판이라는 것은 최소한의 상식선에서 부합하는 합리성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비교 대상이 비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세월호 자꾸 접목시키는 부분이 말이 안 된다는 걸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그겁니다. 비교라는 거는 같은 조건의 어떤 비슷한 조건을 가지고 비교를 해야 되는 거지. 지금 이번 사건을 어떻게 세월호하고 비교를 합니까? 예? 그래서 이런 상식선을 무시한 이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 자체는 결국 반정부 투쟁을 하고 있다. 그렇게 규정을 하고요. 지금 대한민국 언론은 거의 모두 지금 반정부 투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분석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하여튼 뭐 이 비판 기사들을 쭉 읽으면서 보니까 심각한 문제는 한 가지는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너무 지금 안전에 관련된 구조에 관련된 시설이 너무나 턱없이 부족하다. 네, 지금 그렇습니다. 뭐 무슨 배가 없어가지고 뭐 못 쫓아가고 그 민선을 이용해갖고 쫓아가고 막 이런 난리를 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뭐 신형 보트가 없어서 사람을 못 구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사실은. 근데 이만큼 사실은 안전에 관련된 예산이 우리가 굉장히 취약하고 부족하다는 건데 이 예산을 빡빡 깎는 사람들이 뒤에 있지요. 말씀드리겠지만 바로 그거죠. 지금 언론이라는 게 정상적으로 작동을 한다면 네. 언론이 이런 사건 터지면 장비가 낡고 후졌네. 장비 보충해야 되네. 맨날 이런 기사 또 쓰잖아요. 쓰는데 제목이 뭐냐면요. 보트 없어서 출발 못했다는 게 말이 되나? 그게 핑계가 되냐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 없는 걸 어떡하라고. 말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요. 또 그런 예산을 짜고 실행을 하려고 하면 또 정치질로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요. 나물러라 하고 기사 안 쓰잖아. 예산안이랑 이거 엮어서 기사 써야죠. 그거 장애물 역할이나 하고. 그러니까요. 이런 이야기 있었습니다. 대통령께서 그래서 수석부장관 회의에서 예산안 이야기도 또 잠깐 언급을 하셨어요. 네. 너무 제 말씀 읽으면서 제가 속이 너무 답답했습니다. 새로 출범한 정부가 대선 때 국민들께 약속드렸던 공약을 실천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도록 해달라. 공약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 공약을 실천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는 것은 뻔한 말 같지만 지금 만약에 공약대로 예산안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불명확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면은 내가 약속했던 대로를 지금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제약된 어떤 그 공약을 집행을 했을 때 나온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집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예. 아니, 그 공약을 누가 대통령 되든 간에 그 공약을 보고 국민들이 뽑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국회에서 그거를 막으면 안 되죠. 저는 이 상황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예산안 상황입니다. 얘기를 하죠. 네, 좀. 다음 소식으로 예. 가겠습니다. 이사님 일단은 뭐 합의문을 합의가 쓰긴 했어요. 됐습니다. 네. 내용을 하나씩 볼까요? 네. 일자리 안정 지원 네. 2조 9,707억. 네, 근데 이거는 크게 예. 줄진 않았고요. 문제는 네. 이 문제는 2019년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것도 2018년 규모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편성한다.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아니, 나 이거 듣도 보도 못한 내용이에요, 이거는. 아니, 역대 예산안 편성할 때 언제 이렇게 내후년까지. 내후년 예산안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나요? 아니, 이거는 정부가 내년 가서 원래 상황을 보고 내년 가서 다시 편성을 해야 되는 상황을 원래 규모로 왜 국회가 왜 국회 마음대로 왜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박아버려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죠. 말도 안 되는 이건 얘기입니다. 진짜 월권이에요, 월권. 네. 제왕적 국회 진짜 해체를 해버려야 되는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요.
아니 예산안 짜는 거는 정부의 일인데 왜 국회에서 내년 예산안 가이드라인을 지금 벌써 합의문에다가 그냥 원래 예산에 대해서만 얘기하라고 이 새끼들아. 니들이 뭔데 내년 예산 편성까지 이야기를 해. 맞습니다. 니들이 정부야? 아니 이거는 상권 분리 침해예요. 이거는 명백한 침해입니다.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하는 거잖아요. 이게 명백하게 대한민국 헌법에는요 예산 편성권이 정부한테 있어요. 근데 왜 이걸 국회가 멋대로 내년 예산 편성권까지 지들이 왜 이거를 가이드라인 이렇게 정해?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이거는 상권분리 침해고, 네. 정색하고 이야기하자면요. 만약에 이 안대로 합의가 된다. 그리고 본회의 통과된다 그러면 이건 행정부에서요. 헌법재판소에 위헌 신청해야 돼요. 그 기관 간 다툼하는 절차가 또 있습니다. 네. 이건 제출해야 됩니다. 이거는 헌법재판소 가서 다퉈야 됩니다. 국회의 위헌적 행위를 그냥 이렇게 대충 얼버무리고 가면 안 돼요. 정말 심각합니다. 이건 위헌이에요, 위헌. 내 짧은 소견이지만 저희가 아무것도 모르는 저희 시민들이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일단 누리과정에 관련된 거는 그래도 뭐 무난하게 얘기가 됐고요. 그대로 진행이 됐고 아동수당이 또 많이 훼손이 됐어요. 네. 2인 이상 가구 소득 수준 90% 네. 이하. 그러니까 10% 상위 10%를 뺀다는 뺐죠.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보편적? 시객에서 이건희 손자한테 무슨 무상급식이냐 이걸 지금 집어넣은 거예요. 네.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이것도. 아니 이게 학교에서 네. 그 돈 주는 것도 마찬가지고 학교에서 밥 주는 것도 야, 넌 이건희 손자니까 네가 알아서 밥 사와. 그 나머지는 그렇죠. 학교에서 급식 먹고 이게 말이 됩니까? 맞습니다. 지금 지금 똑같은 거예요. 한 학급에 애들이 30명 중에 제일 부자 3명은 밥 각자 먹으라는 얘기인데 말이 안 되는 건데 거기다가 보편적 복지를 훼손하는 것도 물론 문제지만 이 개념 자체가 이상한 게 우리가 지금 소위 말하는 명예증세, 부자증세 그거는 지금 통과가 됐잖아요, 또? 네. 그러면은 돈 있는 사람들한테는 세금만 더 내고 받을 건 받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해할 수 없는 짓을 했어요. 그야말로 이거는 진짜 부자 주머니 털자는 이야기밖에 더 됩니까?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거야말로 반시장적이죠. 그렇죠. 근데 세상에 이걸 지금 주장한 애들이 자유한국당이야. 그러니까요.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자유한국당은 완전 빨갱이당이에요. 이거는 진짜. 그냥 주머니 털기만 한 거잖아. 그러니까요. 아니 세상에 그런 게 있습니까? 부자들이 지금 슈퍼리치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들이 이 사회에서 많이 번 만큼 좀 더 많이 내달라고 우리가 그렇죠. 부탁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많이 내야 된다는 그런 건 없습니다. 근데 이미 사실 우리 대한민국 부자들이 더 많이 내고 있어요. 그걸 그렇죠. 지금 우리가 또 양해를 구해서 상황이 어려우니 당신들이 조금 더 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해서 지금 가는 과정이거든요. 우리 시장주의, 자본주의, 민주주의 사회 아닙니까? 우리가 무슨 전체주의 사회도 아니고. 근데 지금 자유한국당에 이거야말로 슈퍼리치는 찬성을 했어. 자, 부자 주머니는 털었어. 네. 근데 야, 상위 10%는 니들이 알아서 살아. 진짜 이거야말로 빨갱이지. 자유한국당이 빨갱이당이야, 빨갱이당. 너무합니다. 거기다가 이게 원래 시행이 내년 7월부터 예정이었는데 그것도 9월부터 시작하는 걸로 미뤘습니다. 왜? 지방선거 때문이죠. 야, 이거 어처구니가 없잖아요. 진짜 이렇게 얄팍할 수 있습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기네 표 하나 더 받겠다고 지금 아동수당을 9월로 미루는 게 말이 이렇게 됩니까? 하면 국민들이 모를 것 같아, 이 새끼들아? 이거야말로 이렇게 하는 수작질 자체가 국민을 얼마나 한심하게 보면 이 지랄을 합니까? 그러니까 그때 되면 예? 우리 다 까먹을 줄 아나 봐요. 이거 열심히 떠들어야 됩니다. 내년 지방선거 할 때. 정말 황당하고요. 거기다가 또 기초연금도 그렇게 똑같이 했죠. 9월부터 연기를 했습니다. 월 25만 원으로 예. 올리는 것까지는 좋은데 대신 일찍 9월로 주면은 연기. 이것도 지방선거. 그렇죠. 어르신들이 필요하시니까. 민주당한테 유리할까봐. 네. 아이고, 진짜. 그러니까 노인네들 표 받으려고 노인네들 지금 돈 안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때까지 돈 안 줘야. 그렇죠. 그러니까 노인들이 먹고 살기 모른다는 힘들어요. 거지. 맞죠. 이게 인상된 걸 모르니까 진짜 어떻게- 민주당 이 현정 문재인 대통령이 뭘 잘했는지를 모르고 있어야 된다. 이 얘기거든요. 어떻게 이럴 수가 그래서 있습니까? 이거는 열심히 떠들어서 문재인 대통령 덕분에 내년 9월부터 25만 원 받습니다라고 열심히 떠들어서 이 새끼들의 이 저질 정치질을 박살을 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더 일찍 드리려고 했는데 자유한국당이 밀었습니다. 그거 확실히
정말 많이 떠들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소득세는 정부안 유지한다. 그러니까 이 소득세 정부안 유지한다는 게 바로 그 명의증세는 그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정부가 하자는 대로 하겠다라는 거고요. 법인세도 지금 훼손이 좀 많이 됐습니다. 과세표준 그 최고세율 25% 적용 과세표준 구간이 원래는 이제 2천억 원 이상의 수입이 있는 경우였는데 이걸 3천억 원 이상으로 조정이 됐어요. 많이 밀렸습니다, 뒤로. 근데 이 부분은 저는 그래도 괜찮다. 왜냐면은 이 법인세 인상은 사실은 수퍼리치하고 같은 개념입니다. 네, 초고소득 어쨌든 네. 그 돈 많이 버는 기업들을 상대로 인상시키는 거기 때문에 하한선을 2천억에서 3천억으로 올렸기 때문에 사실 아래 구간은 그 우리가 양보해 줄 수 있는 부분에 이 양보한 부분은 협상카드로 그냥 괜찮게 써먹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왜? 윗부분 우리 결국 중요한 건 상단이에요. 예, 위쪽을 지금 법인세율을 올렸기 때문에 네. 예, 이거는 어쨌든 그래서 이건 자유한국당이 아마 유보. 받기가 네, 힘들 거예요. 이거는 합의문에다가 자유한국당은 유보한다 이렇게 표기를 맞습니다. 했고 뭐 이것 때문에 근데 2천억 원하고 3천억 원의 그 갭이 실제로 이제 세수에서는 굉장히 차이가 또 많이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제 걷어들이려고 하는 세금에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공무원 인력 증원. 이 충원 문제도 좀 문제가 컸죠. 22.5%나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9,475명. 네. 원래는 충원으로 12,221명이었습니다. 이 부분도 그래 협상 이 정도면 만족할 수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왜? 우리 12,000명 어차피 그동안에 보통 한 7,000명 또 어떤 때는 10,000명 이 수준으로 증원을 해왔기 때문에 9,700명 수준이면 일단 9,400명 수준이죠. 그러면 기존 증가율 정도는 우리가 확보를 했기 때문에 협상으로 치면은 뭐 그럭저럭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이게 뭐 숫자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공무원 재배치 실적을 2019년도에 예산안 심의 시 국회에 보고한다라는 이제 항목이 같이 포함되어 있고 자유한국당은 또 이거는 또 같이 유보. 네. 이것도 자기네들 합의 못 해준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각 항목을 쪼개서 보면요. 그럭저럭 어차피 우리가 100% 우리 안을 관철시킬 수는 없습니다. 예. 그거는 확실한 거고요. 그리고 역대 예산안 편성에서 100% 정부 여당 안을 관철시킨 사례도 없습니다. 결국은 여당이 양보를 해줘야 되는 상황은 맞아요. 맞는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전체를 놓고 뜯어봤을 때 하나하나 봤을 때 그럭저럭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것들도 있고 한데 정말 원칙이 완전히 훼손된 그런 부분들 있는 것들 정말 협상을 잘한 거냐라는 평가를 우리가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특히 아까 전에 제가 처음에 이제 위헌 문제 제기했던 내년 예산 편성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 이런 걸 합의를 한단 말이에요. 하여튼 그 일자리 안정자금이 네. 지금 또 내년 그러니까 2019년 예산안까지 손댄 게 그 문제가 또 뭐냐면요. 우리가 최저임금 이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뭘 하냐면은 최저임금에 대해서 손해보는 뭐 중소기업이나 조그만 그 기업체들 국가에서 보조금 나가잖아요. 네. 그것들이 같이 포함된 예산인데 내년 되면은 2019년 되면 최저임금을 또 다시 한번 또 합의를 해서 또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올리고 나면 그때 같은 이 비용으로 그거를 감당할 수 있겠냐는 문제가 굉장히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최저임금을 인상하지 말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라서 앞으로는 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아쉽습니다. 사실. 자, 우리가 이제 집권 6개월 지났잖아요. 한술에 배가 부를 수는 없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타협이 필요하고 결국 양보가 있어야 결론이 나는 사회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게 그게 있죠. 원칙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준예산을 각오하는 정신으로 협상에 들어가야 된다. 제가 아쉬운 거는요, 이런 부분입니다. 지금 민주당 다음 보죠. 민주당 같은 경우는 여야 협치 예산안 도출 성과했다. 네. 이렇게 자평을 했어요. 네. 네. 협치를 이야기했으니까 제가 협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강훈식 원내대변인 멘트에 대해서 동의를 충분히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도 있는데 제가 다른 지점도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여대 야소가 아니거든요. 이명박 박근혜 같은 경우는 여대 야소 대통령을 했어요. 그래서 지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어. 그렇죠. 여당이 다수당이니까. 그래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지 않습니까? 이명박 4대강
그냥 돈 갖다 쏟아붓고 다수당이기 때문에 다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소수 여당이에요. 소수 여당이 협치를 한다는 의미가 어떻게 받아들여질 수 있냐면요. 거대 야당한테, 다수 야당한테 질질 끌려다닌다는 그 이미지를 줄 수도 있습니다. 국민들한테. 그럼 국민들은 어떤 여당을 원하느냐? 뭐 협치 잘하는 여당. 예, 물론 그건 우리가 다수 여당이면 좀 야당 주장을 받아줘서 우리 양보도 좀 하면서 그렇게 협치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은요. 그 상황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수 여당으로 양보해 준 사안이 아니라 우리가 굴복을 당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국민들 보기에 저 힘없는 여당, 야당한테 질질 끌려다니기는 하는 그런 정당, 무능한 여당 프레임. 맞습니다. 이거 두렵지 않습니까? 협치라는 단어에 숨겨져 있는 함정을 잘 봐야 됩니다. 저는 협치 자꾸 안희정 이 이야기 할게요, 뒤에. 협치 이런 식으로 떠들면 안 돼요. 이거는 소수 여당의 굴복입니다. 하여간 이런 이야기 뭐 민주당 그 내부에서 의원들 내부에서는 또 아쉽다, 너무 문제가 있다, 이런 아쉽다는 목소리도 많이 나왔다는 얘기가 또 있었고요. 또 이제 그 와중에 이제 그 국회의원들 세비 인상을 또 열심히 잘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또 쓴소리를 뱉은 개념 있는 의원들도 있었습니다. 서른 의원, 김상현 의원이 염치 없이 세비 인상은 합의하고 그 예산안, 정부 예산안은 누더기 되고 뭐 이런 이야기를 또 했나 봐요. 근데 아니 그 이분들이 그 예산안 협상에 대해서도 비판을 한 건가요? 아니요. 이분들은 아니죠? 네, 세비 인상에 대해서 염치 없는 일이다. 네. 다른 의원들이 또 이제 그 협상안에 대해서는 비판을 또 했고요. 많은 의원들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판단 유보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두 분이 그동안 해왔던 정치적 행보가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그냥 있는 그대로 솔직히 말해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칭찬해 줄 수는 없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리고 잘했다고 자평한 당이 또 있습니다. 국민의당. 네. 네, 합의를 환영한다 이러면서 국민의당이 있어서 타결 가능했다. 표면적으로는 그렇긴 합니다. 왜냐면은 국민의당이 어찌됐든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국민의당이 자유한국당 쪽하고 안 붙고 사실 민주당 쪽에 붙은 거는 객관적으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국민의당이 민주당 쪽으로 조금 붙으면서 이번 협상에서 밀리게 되는 결과가 생겼다고 그렇게 객관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어요. 네. 네, 맞습니다. 근데 뭐 뒤로 나오는 이야기들도 있었어요, 사실. 뭐 뒤로는 그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서 개편해주기로 민주당이 합의해줬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기도 하는데요. 네. 어쨌든 이 국당이 지금은 존재감은 부각하고 실리를 챙겼다, 이런 또 뉴스들이, 또 칭찬 뉴스들이 또 어제 엄청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특히 노컷뉴스 기사가 아주 기가 막혔는데요. 네. 뭐 정부 여당의 독주는 물론 한국당의 반대도 막을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써 있어요. 정부 여당이 언제 독주를 했나요? 이 기자는 어느 나라 살고 있는 기자인지 모르겠네. 정부 여당이 독주할 힘내 있나? 어? 저 이명박근혜 시대, 아직도 이명박근혜 시대를 살고 있나? 이명박근혜 시대는 새누리당이 다수당이라 가지고 독주를 했지, 그때. 지금은 소수 여당이 121석짜리. 그러니까요. 어? 무슨 독주를 합니까? 독주를 지금... 어떻게 해, 독주를. 독주하고 싶다, 진짜. 진짜요. 이 새끼들아. 네? 우리도 독주하고 싶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기사들을 써서, 통합론을 둘러싼 당 내분과 상관없이 다당제의 필요성과 장점을 또 한 번 국민에게 각인시켰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런 평가가 어디서 나오는지 저는 참 궁금하네요. 다당제의 필요성과 장점을 국민에게 각인시켰다? 대단하네요. 네. 이런 기사. 그냥 기사 진짜 막 쓴다. 그러니까요. 기사 진짜 막 써요. 이게 이 기자들도 헌법학 개론, 정치학 개론, 경제학 개론 정도는 필수 과목으로 가르쳐야 될 것 같아요. 개론 정도는 공부를 하고 기사 씁시다. 어? 지금 이 상황하고 다당제의 필요성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냐고. 어? 세상에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이론을 아주 창출을 해. 맞습니다. 냉정하게 얘기해서는 그냥 국민의당이 지금 바른정당 갔다가 민주당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박쥐노릇 하고 있는 건데, 자기 이속 챙겨서. 그게 뭘 잘했다고 지금 다당제의 필요성? 이런 이야기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언론들이 자유당은 또 굉장히 많이 또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심지어는 조선동아까지도, 예, 그러니까 뭐 결론 논리적으로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한 줄로 요약하자면 죽서서 개줬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컷 싸우고 실리하고 명분은 국민의당한테 다 뺏겼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 자유당도 그래서 그런지 어쨌든 이 합의문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도 뭐 당론은 채택을 못하겠다, 뭐 못 받아들인다, 이런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고요. 예. 뭐 다른 당은 뭐 다른 당 또 마찬가지.
자유당하고 뭐 다를 바가 없어요. 네, 여기는 예. 아예 반대 당론으로 채택을 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이제 그 협상에 포함이 안 돼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네끼리 반대한다라 결정이 됐는데 자유당은 정우택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당론으로 반대할 수는 없잖아요. 자기네들이 사인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내부 분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옳은 말씀만 하시는 우리 오르신 정의당은 또 옳은 말씀으로 예산 합의를 맹비난을 했어요. 네, 옳은 말씀 하셨습니다. 지금 자, 당장에. 이 정당 입장들은 그냥 이제는 이 정당 입장을 이렇게 우리가 네. 알아야 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상상 예상이 다 되는 사실. 예상을 벗어나지를 않아요. 네, 맞습니다. 네. 하여튼 넘어가죠. 이야기, 네. 그렇습니다. 근데 뭐 민주당 요즘 저희가 지금 뭐 작가도 말씀 잠깐 하셨지만 민주당 너무 약간 좀 해이해져 있다, 나이브하다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 예산안 합의에 대해서 우리 당원들이 화가 좀 많이 나셨죠. 그래서 어제 저녁 7시에 추미애 당대표가 페이스북에서 라이브 방송을 했어요. 네. 라이브 방송을 하는데 거기에 당원들이 가가지고 항의를 좀 했습니다. 추 대표한테. 예산안 결과에 예산안 대해서 이거 네. 문제 있는 거 아니냐 항의를 좀 했는데 그 항의하는 당원들을 일배 취급하면서 조롱하고 모욕한 인간이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이 사람이 네. 더불어민주당 공보단 디지털 공보단 네, 디지털 공보단 성남시 수정지역위원회 예, 소속이라고 하고 그래서 김빈 디지털 대변인이 어제 네. 막 트위터로 막 사과문 올리고 그렇게 했었는데요. 조금 전에 그 소개한 그 사람이 이름이 유영환? 유영환? 네. 예. 성남시 의회 출마를 준비 중이라고 그래요. 이런 사람 정치권으로 보내면 안 됩니다. 당원들을 일배 취급하고 조롱하고 모욕하는 사람이 민주당 간판을 달고 시의회로 진출하는 것은 우리가 용납을 해서는 안 되죠. 네. 용납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혹시라도 민주당 간판 공천받으면 한번 대차게 싸워봅시다, 그냥. 예. 누가 가로가 되든 대차게 싸우는 거야.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시민을 조롱하고 무시하고 얕잡아보는 거는 이 한 사람의 문제는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더 화가 납니다. 예. 자, 박홍근 그 문자도 지금 많이 짤로 돌고 있죠? 네. 야, 보세요. 대통령님 반응이나 표현을 제대로 알고선 이런 문자 폭탄을 던지시는 건가요? 그러면 대통령께서 이번 예산안에 대해서 합의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나 이거 얘기하니까 저거 생각나요. 김경수 의원이 그 김해 강연에서 안희정에 대해서 또 질문을 하니까 뭐 우리 대통령께서는 안희정 지사에 대해서 뭐 여전히 신뢰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아니 당연한 거 아니야?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나쁜 이야기를 하겠어? 그럼 이번 예산안 합의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그러면 이 예산안 합의는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안 되잖아. 하여튼 박홍근 저걸 보면 대통령 지지자들을 깔보는 게 들어가 있어요. 내가 진짜 기분이 나쁜 것은 지지자들 깔보는 게 있는데 그 단초 시작 열어준 게 안희정이야. 맞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안희정 지사가 콕 찍어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에 대해서 아니 세상 어느 정치인이 특정 정치인의 지지자들을 이렇게 콕 집어서 이야기하는 쓰레기 같은 정치인이 어디 있었어? 한번 보라고. 역대 정치인들 중에 심지어 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들도 특정 정치인의 지지자, 우리 문바 타령은 했죠. 근데 새누리당이나 국민의당에서 문바 타령하는 거는 우리가 이해를 한다고. 우리의 적이니까. 같은 편이라며. 내부 총질 하지 말라며. 누가 내부 총질을 했어, 지금. 근데 지금 계속 떠들고 다녀. 지금 언론들 얼마나 신난 줄 아세요? 언론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당청 관계 이간질시키고 대통령과 지지자들 이간시키고 민주당과 지지자들을 이간시키고 그리고 민주당 내부를 이간질시키고 싶은데 안희정이가 아주 좋은 먹잇감을 지금 던져준 거야. 저거 계속 씁니다. 언론 입장에서는 저 안희정 발언만큼 좋은 먹잇감이 없어요. 그래서 안희정 본인은 뭘 얻자는 거야. 다시 말하지만 지금 박홍근 조금 전 문자도 마찬가지고요.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문바라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를 어디 이렇게 모여있는
특정히 한 무리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다수 국민과 일부 문파 이렇게 구분을 해놓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여 있지도 않고 다 일반 국민들 속에 살고 있는 그냥 일반 국민이에요. 이 사람들아. 맞습니다. 용서가 안 되는. 아니 지금 뭐 아까 류영한 씨도 얘기했고 박홍근 의원도 얘기했지만 안희정 지사도 마찬가지고요. 안희정한테 미래 없어. 이렇게 가면. 자기 당을 지지하는 자기 당원의 일부인 사람들한테 이런 식으로 조롱하고 폄하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본 적이 없습니다. 본 적이 없어요. 새누리당 의원들도 본인들 박사모한테 안 그래요. 박사모한테 박사모라고 합니까? 그 사람들이? 어느 정치인들이 자기 정당 지지자들을 이렇게 그리고 안희정의 지금 가장 큰 문제는요. 이거 굉장히 반인권적이에요. 인권 감수성이 완전 꽝이야 이거는. 정말 심각합니다. 그것도 대통령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을 콕 집어서 이렇게 일배라는 둥 문지지자 어쩌고 저쩌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재선에 출마합니까? 재선 도전에? 아니 말로 우리는 대통령하고 임기 딱 마치고 손 떼도 그만이야 이 새끼들아. 문재인 대통령이 안희정 너한테 경쟁 상대냐고 이 새끼야. 진짜 막말 나오네 진짜. 네. 얘기하다 보니까. 안희정 지사가 아니 문재인 대통령 우리 얘기하지 맙시다 앞으로 하여튼 안희정하고는. 네. 아니 문재인 대통령의 경쟁자도 아니지만 우리 일반 시민들이랑 경쟁할 것도 아니잖아요. 안희정 지사가. 우리 우리 문재인 지지자들이 나중에 대통령 된답니까? 우리가? 왜 우리랑 싸웁니까? 주권자하고 싸우고 있어 지금. 박홍근 의원도 마찬가지고요. 박홍근 문자가 이게 유영환 지지자 깔보는 거예요 이게. 깔보는 거. 너무 화가 나서요. 제가 용서가 안 됩니다 정말. 내가 안희정 지사에 대해서는요. 내가 지금 솔직히 말해서 지난번에 까고 나서 한 템포 좀 쉬려고 그랬어. 우리 오늘 밤 자정에 올라간 박원순 시장 그 정치신세계 에피소드 들어보십시오. 안희정 지사에 대해서 굉장히 건조하고 담담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계속 떠들고 있어. 아직도 자기 성찰을 안 해. 자기 발언에 뭐가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성찰하는 말은 한마디도 없고 여전히 주권자 탓을 하고 있어.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이기 이전에 대한민국 국민이고 대한민국 주권자야 이 사람아. 맞습니다. 지금 민주주의 떠들지 마 이 새끼야. 네. 상황 이런데 우리는 예산안 못 넘길까봐 시민들은 쏙 태우고 있는데, 예? 무슨 강연 나가가지고 무슨 어떤 질문 받았다고 뭐 차기의 대통령 어쩌고 얘기하고 지금요 우리 대통령 아직 자리도 못 잡았어요. 차기 권력 지금 넘봅니까 벌써? 말도 안 되는 얘기 좀 그만하고 다니시고. 차기 떠들고 앉았네. 지금 안희정이 이렇게 물꼬를 터놔가지고 안철수까지 지금 우리 문재인 지지자한테 뭐라고 합니까? 난폭 운전하다가 거기서 어디 사고 날 거라고? 지금 이 문제는 이거예요. 안희정 발언 이후에 지금 너도 나도 쉽게 해서 문파 공격도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대선, 경선, 본선 거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미 겪었던 일이잖아요. 네. 이걸 지금 다시 반복하고 있어요. 자, 안희정이. 왜 이렇게 됐느냐? 지금 기존 언론하고 정치권은요, 약한 고리를 찾고 있어요. 어디를 두들겨서 이걸 분열을 시킬까? 그렇죠. 이간질을 시킬까? 이 약한 고리를 찾고 있는데, 내각에서는 지금 송영무 장관. 그렇죠. 특히 지금 굉장히 많이 집중 공격받고 있죠? 근데 안희정이가 하나 딱 던져준 거야. 야, 문파 공격해. 안희정 본인은 거기까지 생각 못 했을 거야. 머리가 멍청하니까. 근데 상황 보세요. 이거 지금 앞으로 계속 떠듭니다. 언론은 앞으로 안희정이 앞으로 강연할 때마다 기사를 계속 쓰면서 안희정이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 우리를 공격했던 그걸 계속 반복할, 리바이벌 할 거예요. 안희정이 이거 어떻게 막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그 피해는 누구한테 가느냐? 우리도 계속 두들겨 맞게 되겠죠. 우리도 공격 당하게 될 거고. 그럼 궁극적으로는 안희정한테 도움 하나도 안 돼. 안희정한테 미래 없습니다. 이렇게 가면. 안희정은 빨리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자기 발언에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직시를 하고 그 발언을 지금이라도 수습을 해야 됩니다. 그냥 수습하지 않고 어설픈 변명을 하거나 이걸 방치를 하게 되면 민주당 내부에 큰 짐이 될 거라고 내가 장담을 합니다. 정말 용서가 안 됩니다. 정말 용서가 안 진짜. 되고. 이런 모욕을 받으면서. 맞습니다. 박홍근 의원 같은 경우도 아까 뭐 문자 한 거 보니까 뭐 문자 폭탄이나 날리고 어쩌고 뭐 썼던데
문자 폭탄 안 날리고 관심도 아예 안 줄 테니까 이번 임기까지 하고 영원히 떼시는 걸로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민주당 하는 꼴을 보면 내년 지방선거가 사실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아니 지금 민주당이요. 내년 지방선거가 이미 민주당이 승리한 줄 알고 까불고 다녀요. 네. 선거는 까봐야지 하는 겁니다. 네. 지금 당원 지지자들 같은 경우는 이번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서 진짜 현수막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현수막 전쟁에서 완전히 졌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현수막을 안 내걸어. 그러면서 뭐 안희정이 무슨 강연 왔다고 플랜카드 걸고 그 지랄들 하면서 이번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서 현수막 전쟁을 하나도 안 해. 아니 이기든 지든 전쟁을 좀 해봐야 될 거냐. 그래서 당에서 돈이 없다고? 그래서 중앙당 후원회 그때 열었을 때 당원들이 돈 모아주고 했잖아. 그 돈 어디에 쓸 건데? 현수막도 좀 달고 국민들한테 이번 예산안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도 좀 하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오죽하면 당원들이 나서서 우리가 돈 모아서 현수막 좀 걸고 지하철 광고할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집권 여당한테 맞는 풍경입니까? 당원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해주는 게 언제까지 갈 거라고 봐요. 지방선거가 굉장히 지금 걱정이 됩니다. 제가 사실은 12월 2일이 그 예산안 편성이 되는 날이라서 네. 사실 오늘부터 쭉 지방선거 기획 시리즈를 인터뷰 일정을 다 잡아놨었어요. 네. 그래서 오늘 조승래 의원이 충청도 지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오늘 일정 연기를 했습니다. 지금 제가 일정을 굉장히 지금 잘못 잡은 것 같아요. 그냥 예산은 끝나고 지방선거 이야기를 좀 해볼까 했는데 지금 이거 지방선거 이야기를 이렇게 할 기분이 아니에요, 지금 솔직히. 솔직히 지금 마음으로는요, 저 겁대가리 없는 새끼들, 건방진 새끼들을 우리가 왜 우리가 이렇게 시간 들여서, 돈 들여서, 땀 흘리면서 지지를 해주고 해야 되냐 이거야. 이 지지자를 깔보는 새끼들을 위해서. 대통령 하나 잘못이라고 사실 민주당 지지하는 거지. 민주당 잘해서 지지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수차례 얘기하지만. 예? 자기네들이 잘나가지고 지금 뭐 50% 나오는지 아나 본데 웃기지 마세요. 예전 자유한국당 50% 나오고 민주당 20, 30% 빌빌할 때랑 지금이랑 달라질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게 불과 얼마 안 됩니다. 1년 전이죠, 네? 1년. 아, 정말 너무 화가 나네요, 오늘. 아, 너무 화가 나서 지금 진도를 못 나갔습니다. 빨리빨리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예산안 문제 때문에 또 한 가지가 걸림돌이 문재인 케어의 재정 확보가 지금 비상에 걸렸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뭐 국고지원금을 많이 깎여가지고요. 2,200억. 네. 네, 깎였고. 네. 네, 그래서 복지부에서 난감하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그 국고지원 전에 이제 갖고 있는 재원도 있었잖아요. 21조 미리 우리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에서 쓰겠다고 얘기했었잖아요. 네. 그 5년에 걸쳐서 21조 쓰겠다고 했었는데 거기서 일단 조금 더 땡겨서 쓰고 다음에 더 추가로 받는 걸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케어에도 빨간불이 켜졌기 때문에 아마 네, 어느 세력은 또 좋아하는 세력도 있을 수 있겠어요. 하여튼 이런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또 정부가 다음 소식입니다. 네. 특수학교 설립에 대한 계획을 내놨는데 우리 그때 그 무릎 꿇은 엄마들 사진이 많이 돌아가지고 좀 회자가 됐었죠. 그래서 그 이야기에 대한 이제 대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특수학교를 네. 5년 동안 총 22곳을 더 이상 짓겠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네. 특수학급, 그러니까 일반 학생들이랑 같이 한 학교에 있으면서 특수학급만 이제 구성하는 그것도 1250건을 더 추가하겠다라는 얘기고, 신도시를 이렇게 개발할 때 원래 학교 부지를 이제 먼저 선점을 하잖아요. 근데 일반 학교 부지 선점하기 전에 장애학교, 그러니까 특수학교를 먼저 그 부지를 선정해 놓고, 그 다음에 일반 학교를 선점하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어서, 이렇게 되면은 지금처럼 뭐 그 지역 주민들이 반대한다 이런 얘기가 필요 없지요. 아예 마을이 구성될 때 애초에 특수학교가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네. 그런 이야기도 있고, 뭐 유아 특수학교가 요즘 또 많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유아들 점점 늘어난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통합유치원을 좀 설립하고, 특수교사도 지금 현재 이제 67%에서 배치율을 90%까지 늘려보겠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하여튼 정부는 그 계획한 이야기를 잘 하나씩 실천해 나가고 있는데, 야당이 네, 이렇게 안 도와줍니다. 정치신세계 이낙연 총리 편 들어보신 분들은 중요한 키워드 기억나실 겁니다. 유능한 정부. 네, 유능한 정부. 네. 우리한테는 이제 유능한 여당이 지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유능한 여당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는 민주당 저 새끼들을 죽지 않을 만큼 패가지고 인간 만들어야 됩니다. 예, 그냥 대충 이렇게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지금 공식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데요. 민주당 대변인단 전원 사퇴하세요. 지금 민주당 대변인단 일하는 게 없어. 전원 사퇴하세요. 거기서 그냥 대충 몸살이고 대변인단이라는 것은 원래 적과 싸우는 칼입니다. 그리고 방패 역할도 하고. 근데 칼 역할도 안 하고 방패 역할도 안 해. 그러면 다 사퇴해야지. 거기서 그냥 자기 스펙이나 쌓고 그냥 대충 자리나 뭉갤 거면 여튼 민주당 대변인단 전원 사퇴를 촉구합니다. 예. 네. 다음 소식 빨리 가겠습니다.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가 7일, 그러니까 내일 모레죠. 현판식을 갖고 네. 첫 회의를 한다라는 소식인데요. 이게 좀 굉장히 대통령께서 신경 쓰는 중요한 기구입니다. 네. 송영길 의원이 위원장이죠? 네. 네. 송영길 의원이 과거에 사실 비노 의원이었습니다. 네네, 그렇죠. 예. 노무현 대통령하고 거리감도 있었고 굉장히 대통령님 수사받을 때도 안 좋은 이야기 해가지고 네. 저한테 개쌍욕을 얻어먹었던 과거가 있는데 네. 지금 대통령님한테 충성을 다하고 있죠. 저렇게 우리 대통령한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네. 또 과거를 잠시 또 잊어줍니다. 예. 네, 그럼요. 하여튼 그래서 우리 신북방정책에 관련된 그런 이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텐데 일단 첫 번째 회의를 열린다. 그래서 뭐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그다음에 농축식품부 뭐 이런 여러 가지 관련돼 있는 부처들이랑 같이 회의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간단한 소식이 있었고요. 다음 소식으로는 세월호 가족 중에 우리 조은아 학생, 네. 서다운 학생의 그 어머니들이 대통령한테 편지를 보냈다는 얘기가 어제 네. 페이스북에 올라왔어요. 해수부 지난번에 6월 은폐 사건이 네, 있었죠. 네, 네. 그래서 진상조사하고 했는데 선처를 호소하는 네. 그 당사자였던 그 본부장하고 이름을 또 잊어먹었네. 김현태? 예. 네. 그 이철조 단장, 김현태 부단장 네, 맞습니다.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선처를 호소하는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저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또? 그러니까요. 예. 그 마음인지 사실 뭐 감히 상상은 안 됩니다. 근데 뭐 장관한테 보고 안 한 거라서 혼나는데 그 내용을 그냥 언론에 공표 안 한 것 때문에 혼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마음이 아픈 얘기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소식으로는 또 짧은 겁니다. 청와대 그 상춘 포럼이 지난번에 우리 강효상 아니죠? 왜 그분 이름 갑자기 생각 안 나죠? 우리 건축가 대통령님 친구분 승효상님. 네, 강효상은 아니고요. 예. 네, 그분의 강연에 이어서 이번에는 우리 많이 알죠? 강영욱 반려견 훈련사. 네. 강영욱님 이분 초청해서 반려견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라는 얘기인데 입양 그다음에 유기하는 과정을 통해서 생각해보는 이제 반려견과 인간이 더불어서 사는 법에 대한 주제의 강연이라고 합니다. 네, 이건 저 특히 정말 너무 듣고 싶네요. 정말 개부럽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 가겠습니다. 김정수 여사님이 지난 주말에 뮤지컬을 봤다는 짧은 소식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비공개로 관람을 하셨는데요. 소녀 노래하다라는 제목의 뮤지컬이고 미혼모들이 이제 직접 만들어서 연출해서 출연까지 연기까지 직접 한 창작 뮤지컬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 보시면서 공연 중간에 눈물을 또 많이 쏟으셨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네. 특히 이제 그 대사 중에 그 내용 중에 이제 미혼모가 뭐 아이를 이제 낳겠다고 하니까 상대 남성이 걔가 네 뱃속에 내 아이인지 난 놈 아닌지 어떻게 알아? 뭐 이런 대사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대사에서는 아주 또 눈물을 펑펑 쏟으셨다. 제가 언젠가 미혼모 이야기를 한번 해드린 적 있죠. 제가 법무법인 광장에 재직할 당시에 사회 공헌 활동을 이제 어린이들의 초점을 맞춰서 했을 때 미혼모 관련 봉사 활동을 두 가지를 했었어요. 미혼모 시설 청소해주기, 그 다음에 미혼모들의 그 양육비 받아주기. 그러니까 법률 회사니까 법률 지원이죠. 네. 그때 사연을 보면요, 이 대한민국 남자들이 한남이라 그러죠. 한남 소리를 들을 만한 남자가 너무 있어요. 많아요. 그럼요. 네. 진짜 너무 많았어요. 진짜 쓰레기들이에요. 지금 그 연극에서 대사 나왔던 거 있잖아요. 네. 뭐 저희 뱃속에 있는 애가 내 아이인지 어떻게 알아? 이런 말을 현실에서 들은 그럼요. 그 미혼모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면 진짜 나 몰라라. 배짱이에요, 그냥. 근데 대부분의 그 미혼모들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여성가족부가 정말 일을 잘 하려면요. 그런 미혼모들이 법률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그래서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과정에 있어서
그 양육비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게 해주는 거. 이거 여성가족부가 사실 해야 돼요. 그때 제가 이제 저희가 그 장하진 그 여성가족부 장관 때였거든요. 네. 그래서 장하진 장관을 하고 하여튼 여성가족부하고 협약 맺어가지고 같이 협업을 했었어요. 그러셨군요. 그래서 정말 쓰레기들 많습니다. 그 쓰레기들을 조져야 돼요. 조져서 돈을 받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저 미혼모들이 아이들을 안정적으로 키울 수 있게. 네. 그리고 미혼모 그 시설들 같은 거. 미혼모 대부분이 또 환경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안정적으로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건 또 우리가 아이 낳자고 국가에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미혼모들도 아이 낳았잖아요. 그럼 국가에서 키워줘야 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낳으라고 이야기만 하지 말고. 맞죠. 예. 사실은 그래서 예. 그런 연결되는 게 어제 우리가 말씀 잠깐 드렸던 낙태죄 폐지 문제도 어찌 보면은 또 이제 같이 연계돼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네. 네. 낳아서 키우지 못하는 상황인 미혼모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네. 우리 그 김정수 여사께서 미혼모 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평소에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곡감 손수 만드셨던 곡감도 일부 물론 청와대 그 기자들한테 주기도 하셨지만 그 미혼모들한테 선물한다고 그거 따로 다 또 준비하셨던 거잖아요. 근데 그와 더불어서 또 관련된 연극도 보셨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네. 네. 오늘 뭐 네, 그랬고. 네. 아까 못한 이야기가 좀 있어요. 네. 자, 한남 이야기. 예, 그거 뭐 남자 혐오라 그러면 저 발언은 안 쓸게요. 그냥 쓰레기라고 할게요. 예. 제가 만나본 제가 그 미혼모들 법률 지원 네. 그 상담 일을 하면서 만나본 그 남자애들 네. 다 한결같이 쓰레기들이었어요. 네, 그러면서 정말 법적으로 우리 변호사들이 법적인 조치에 대해서 딱 이야기해 주니까 전부 쫄아가지고 또 잽싸게 또 돈 붙이겠다고 입금하겠다고. 예, 아유 쪽팔려. 진짜. 네, 맞습니다. 한남이라는 단어를 지금 뭐 괜찮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네. 그 정도의 쓰레기들이 있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 남자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저 같은 남자도 있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네. 자, 그리고 아까 하고 싶었던 얘기 못한 게 있는데 네. 안희정 발언 이게 지금 어디까지 갔냐? 안철수까지 나왔잖아요. 네. 안철수는 거의 우리 대통령 지지자들을 거의 저주하는 수준의 발언을 저주했죠. 했어요. 네. 거의 저주입니다. 뭐 무슨 사고가 날 거다? 네, 민주주의의 적이다. 공산주의인가 보다. 그다음에 난폭운정하게 냅둬라. 어디 가서 사고 나겠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디 가서 사고 나겠지? 이거 진짜 막말 안 해요? 왜 이런 발언을 왜 가루가 되도록 쉽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언론은. 이 발언을 우리 대통령님이나 민주당 추미애 대표라든지 민주당 국회의원이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루가 됐을 겁니다. 가루가.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직 사퇴했을지도 몰라요. 이거 지금 우리 사실 소위 문바라고 하는 사람들을 온 사방에서 모욕을 하고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안 해. 문재인 대통령을 모욕하고 싶은데 그게 어려우니까 대신 지금 지지자들한테 침뱉고 욕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도화선 당긴 게 누구냐? 바로 안희정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안희정 본인은 그걸 몰라. 혼자 잘난 체 하고 있어. 무슨 거창한 민주주의 떠들고 앉았고 관념적인 언어나 읊어대고. 그러니까 안희정 지사하고 나하고는 볼 일이 없습니다. 예, 우리는 이제 볼 일이 없고요. 그리고 이 방송에 대해서 뭐 언어 좀 순화하라 어쩌고 하는 사람들 듣지 마세요. 듣지 마. 고상한 언어 네. 말하는 손석희 가봐. 네, 그래요. 거기 고상하게 하니까. 오늘 뉴스 신세계 여기까지고요. 오늘 12월 5일 화요일이었습니다. 아, 오늘은 간만에 너무 분노의 방송. 예, 네. 저라도 좀 참았어야 되는데 저도 너무 화가 나서 같이 성질을 부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네. 네, 오늘 제가 헐크호간 상태라서 더 그런 것 같아요. 네, 이해해 주시고요. 네, 그러면 저희는 김남훈 앵커가 생각이 납니다. 네, 이거 이런 걸 들으면 헐크호간이 된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저희는 네, 내일은 좀 더 기분 좋은 소식 많이 가지고 오전 10시 45분에 다시 생방송으로 오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통과된다 그러면 이건 행정부에서요. 그 헌법재판소에 위헌 신청해야 돼요. 그 기관 간 다툼하는
절차가 또 있습니다. 네. 이건 제출해야 됩니다. 이거는 헌법재판소 가서 다퉈야 됩니다. 국회의원적 행위를 그냥 이렇게 대충 얼버무리고 가면 안 돼요. 정말 심각합니다. 이건 위헌이에요, 위헌. 내 짧은 소견이지만 저희가 예. 아무것도 모르는 저희 시민들이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 두 번째로는 일단 누리과정에 관련된 거는 그래도 뭐 무난하게 얘기가 됐고요. 그대로 진행됐고 아동수당이 또 많이 훼손이 됐어요. 네. 2인 이상 가구 소득 수준 90% 네. 이하. 그러니까 10% 상위 10%를 뺀다는 뺐죠.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보편적 시계에서 이건희 손자한테 무슨 무상급식이냐 이걸 지금 집어넣은 거예요. 네.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이것도. 아니 이게 학교에서 네. 아니 그 돈 주는 것도 마찬가지고 학교에서 밥 주는 것도 야 넌 이건희 손자니까 네가 알아서 밥 사와. 그 나머지는 그렇죠. 학교에서 급식 먹고 이게 말이 됩니까? 맞습니다. 지금 그 지금 얘기죠. 똑같은 거예요. 한 학급에 애들이 30명 중에 제일 부자 3명은 밥 각자 먹으라는 얘기인데 말이 안 되는 건데 거기다가 보편적 복지를 훼손하는 것도 물론 문제지만 이 개념 자체가 이상한 게 우리가 지금 소위 말하는 명예증세, 부자증세 그거는 지금 통과가 됐잖아요, 또? 네. 그러면은 돈 있는 사람들한테는 세금만 더 내고 받을 건 받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해할 수 없는 짓을 했어요. 그야말로 이거는 진짜 부자 주머니 털자는 이야기밖에 더 이거는 됩니까?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거야말로 반시장적이죠. 그렇죠. 근데 세상에 이걸 지금 주장한 애들이 자유한국당이야. 그러니까요.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자유한국당은 완전 빨갱이당이에요, 이거는 진짜. 그냥 주머니 털기만 한 거잖아. 그러니까요. 아니, 세상에 그런 게 있습니까? 부자들이 지금 슈퍼리치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들이 이 사회에서 많이 번 만큼 좀 더 많이 내달라고 우리가 그렇죠. 부탁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많이 내야 된다는 그런 건 없습니다. 근데 이미 사실 우리 대한민국 부자들이 더 많이 내고 있어요. 그걸 그렇죠. 지금 우리가 또 양해를 구해서 상황이 어려우니 당신들이 조금 더 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해서 지금 가는 과정이거든요. 우리 시장주의, 자본주의, 민주주의 사회 아닙니까? 우리가 무슨 전체주의 사회도 아니고. 근데 지금 자유한국당에 이거야말로 슈퍼리치는 찬성을 했어. 자, 부자 주머니는 털었어. 네. 근데 야, 상위 10%는 니들이 알아서 살아. 진짜 이거야말로 빨갱이지. 자유한국당이 빨갱이당이야, 빨갱이당. 너무합니다. 거기다가 이게 원래 시행이 내년 7월부터 예정이었는데 그것도 9월부터 시작하는 걸로 미뤘습니다. 왜? 지방선거 때문이죠. 야, 이거 어처구니가 없잖아요. 진짜 이렇게 얄팍할 수 있습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기네 표 하나 더 받겠다고 지금 아동수당을 9월로 미루는 게 말이 이렇게 됩니까? 하면 국민들이 모를 것 같아, 이 새끼들아? 이거야말로 이렇게 하는 수작질 자체가 국민을 얼마나 한심하게 보면 이 지랄을 합니까? 그러니까 그때 되면 예? 우리 다 까먹을 줄 아나 봐요. 이거 열심히 떠들어야 됩니다. 내년 지방선거 할 때. 정말 황당하고요. 거기다가 또 기초연금도 그렇게 똑같이 했죠. 9월부터로 연기를 했습니다. 월 25만 원으로 예. 올리는 것까지는 좋은데 대신 일찍 9월로 주면은 연기. 이것도 지방선거. 그렇죠. 어르신들이 필요하니까. 민주당한테 유리할까봐. 네. 아이고, 진짜. 그러니까 노인네들 표 받으려고 노인네들 지금 돈 안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때까지 돈 안 줘야. 그렇죠. 그러니까 노인들이 먹고 살기 모른다는 힘들어요. 거지. 맞죠. 이게 인상된 걸 모르니까 진짜 어떻게- 민주당 이 현정 문재인 대통령이 뭘 잘했는지를 모르고 있어야 된다. 이 얘기거든요. 어떻게 이럴 수가 그래서 있습니까? 이거는 열심히 떠들어서 문재인 대통령 덕분에 내년 9월부터 25만 원 받습니다라고 열심히 떠들어서 이 새끼들의 이 저질 정치질을 박살을 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더 일찍 드리려고 했는데 자유한국당이 밀었습니다. 그거 확실히 정말 많이 떠들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소득세는 정부안 유지한다. 그러니까 이 소득세 정부안 유지한다는 게 바로 그 명예증세는 그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정부가 하자는 대로 하겠다라는 거고요. 법인세도 지금 훼손이 좀 많이 됐습니다. 과세표준 그 최고세율 25% 적용 과세표준 구간이 원래는 이제 2천억 원 이상의 수입이 있는 경우였는데 이걸 3천억 원 이상으로 조정이 됐어요. 많이 밀렸습니다, 뒤로. 근데 이 부분은 저는 그래도 괜찮다. 왜냐면은 이 법인세 인상은 사실은 슈퍼리치하고 같은 개념입니다. 네, 초고소득 어쨌든 네. 그 돈 많이 버는 기업들을 상대로 인상시키는 거기 때문에 하한선을 2천억에서 3천억으로 올렸기 때문에 사실 아래 구간은 그 우리가 양보해 줄 수 있는 부분에 이 양보한 부분은 협상카드로 그냥 괜찮게 써먹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왜? 윗부분 우리 결국 중요한 건 상단이에요.
예, 위쪽을 지금 법인세율을 올렸기 때문에 네. 예, 이거는 어쨌든 그래서 이건 자유한국당이 아마 유보. 받기가 예, 힘들 거예요. 이거는 합의문에다가 자유한국당은 유보한다 이렇게 표기를 맞습니다. 했고, 뭐 이것 때문에 근데 2천억 원하고 3천억 원의 그 갭이 실제로 이제 세수에서는 굉장히 차이가 또 많이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제 걷어들이려고 하는 세금에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공무원 인력 증원, 이 충원 문제도 좀 문제가 컸죠. 22.5%나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9,475명. 네, 원래는 충원으로? 12,221명이었습니다. 이 부분도 그래 협상 이 정도면 만족할 수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왜? 우리 12,000명 어차피 그동안에 보통 한 7,000명 또 어떤 때는 10,000명 이 수준으로 증원을 해왔기 때문에 9,700명 수준이면 일단 9,400명 수준이죠. 그러면 기존 증가율 정도는 우리가 확보를 했기 때문에 협상으로 치면은 뭐 그럭저럭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이게 뭐 숫자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공무원 재배치 실적을 2019년도에 예산안 심의 시 국회에 보고한다라는 이제 항목이 같이 포함되어 있고 자유한국당은 또 이거는 또 같이 유보 네. 이것도 자기네들 합의 못 해준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각 항목을 쪼개서 보면요. 그럭저럭 어차피 우리가 100% 우리 안을 관철시킬 수는 없습니다. 예. 그거는 확실한 거고요. 그리고 역대 예산안 편성에서 100% 정부 여당 안을 관철시킨 사례도 없습니다. 결국은 여당이 양보를 해줘야 되는 상황은 맞아요. 맞는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전체를 놓고 뜯어봤을 때 하나하나 봤을 때 그럭저럭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것들도 있고 한데 정말 원칙이 완전히 훼손된 그런 부분들 있는 것들 정말 협상을 잘한 거냐라는 평가를 우리가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특히 아까 전에 제가 처음에 이제 위헌 문제 제기했던 내년 예산 편성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 이런 걸 합의를 한단 말이에요. 하여튼 그 일자리 안정자금이 네. 지금 또 내년 그러니까 2019년 예산안까지 손댄 게 그 문제가 또 뭐냐면요. 우리가 최저임금 이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뭘 하냐면은 최저임금에 대해서 손해보는 뭐 중소기업이나 조그만 그 기업체들 국가에서 보조금 나가잖아요. 네. 그것들이 같이 포함된 예산인데 내년 되면은 2019년 되면 최저임금을 또 다시 한번 또 합의를 해서 또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올리고 나면 그때 같은 이 비용으로 그거를 감당할 수 있겠냐는 문제가 굉장히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최저임금을 인상하지 말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라서 앞으로는 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아쉽습니다. 사실. 자, 우리가 이제 집권 6개월 지났잖아요. 한술에 배가 부를 수는 없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타협은 필요하고 결국 양보가 있어야 결론이 나는 사회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게 그게 있죠. 원칙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준 예산을 각오하는 정신으로 협상에 들어가야 된다. 제가 아쉬운 거는요, 이런 부분입니다. 지금 민주당 다음 보죠. 민주당 같은 경우는 여야 협치 예산안 도출 성과했다. 네. 이렇게 자평을 했어요. 네. 네. 협치를 이야기했으니까 제가 협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강훈식 원내대변인 멘트에 대해서 동의를 충분히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도 있는데 제가 그 다른 지점도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여대 야소가 아니거든요. 이명박 박근혜 같은 경우는 여대 야소 대통령을 했어요. 그래서 지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어. 그렇죠. 여당이 다수당이니까. 그래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지 않습니까? 이명박 4대강 그냥 돈 갖다 쏟아붓고 다수당이기 때문에 다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소수 여당이에요. 소수 여당이 협치를 한다는 의미가 어떻게 받아들여질 수 있냐면요. 거대 야당한테, 다수 야당한테 질질 끌려다닌다는 그 이미지를 줄 수도 있습니다. 국민들한테. 그럼 국민들은 어떤 여당을 원하느냐? 협치 잘하는 여당. 예, 물론 그건 우리가 다수 여당이면 좀 야당 주장을 받아줘서 우리 양보도 좀 하면서 그렇게 협치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은요. 그 상황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수 여당으로 양보해 준 사안이 아니라 우리가 굴복을 당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국민들 보기에 저 힘없는 여당, 야당한테 질질 끌려다니기는 하는 그런 정당, 무능한 여당 프레임. 맞습니다. 이거 두렵지 않습니까? 협치라는 단어에 숨겨져 있는 함정을 잘 봐야 됩니다. 저는 협치 자꾸 안희정 이 이야기 할게요, 뒤에.
협치 이런 식으로 떠들면 안 돼요. 이거는 소수 여당의 굴복입니다. 하여간 이런 이야기 민주당 그 내부에서 의원들 내부에서는 또 아쉽다 너무 문제가 있다 이런 아쉽다는 목소리도 많이 나왔다는 이야기가 또 있었고요. 또 이제 그 와중에 이제 그 국회의원들 세비 인상을 또 열심히 잘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또 쓴소리를 뱉은 개념 있는 의원들도 있었습니다. 서로 있었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고용탑이라고 네. 해서 우리가 그 수출 많이 하는 기업들한테 상을 주잖아요. 수출의 탑. 네. 상을 주듯이 고용을 많이 늘린 기업들한테 고용탑이라는 상을 주는 그런 방안도 지금 추진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여튼 일자리에 대해서 굉장히 워낙에 일자리 정부가 되겠다고 처음부터 굉장히 강하게 천명하셨던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어제 또 이 자리에서 인천 낚싯배 전복 사고에 대한 언급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핵심은 결국 국가의 책임이다. 네. 예. 어제 그 회의 직전에 사망하신 분들에 대한 묵념을 하고 회의를 진행을 했는데요. 자, 우리가 그 해상 사고죠. 네, 그렇죠. 일단 해상 사고입니다. 굉장히 큰 배와 작은 배가 그야말로 진짜 교통사고가 난 맞습니다. 사건인데 어찌됐든 국가 차원에서는 그런 어떤 교통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좀 더 정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인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 일단 수습이 되고 나면 그 뒤에 이제 낚시 인구나 이런 안전관리에 관해서 아예 제도하고 시스템을 다시 재정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그렇습니다. 안전이 먼저이기 때문에 사실 낚시하시는 분들 보면 굉장히 위험한 곳 많이 다니시세요. 그죠? 그래서 특히 해상 기상이 별로 좋지 않을 때는 출항 자체를 확실하게 금지를 하는 그런 조치라든지 맞습니다. 좀 그리고 그 규정을 있죠. 어기고 출항을 했을 경우에는 그 선박 소유자에 대한 어떤 처벌이라든지 제재 이런 것들도 지금 다시 한번 촘촘하게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우리 그 큰 배의 선장이 지금 체포됐잖아요. 긴급 체포됐는데 그 선장 같은 경우도 그냥 작은 배가 비켜갈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전불감증도 사실은 그건 진짜 이해가 안 되죠. 비켜갈 줄 알았다. 네. 그냥 네가 알아서 비켜가라 이 얘기잖아요. 네, 크니까 작은 애들이 무서우니까 도망가라. 만약에 이거죠. 그 배가 작은 배였다면 같은 크기라든지 그랬으면 비켰겠죠. 그냥 같은 크기였다면 비켜가라 하고 그냥 갔을까요? 그러니까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우리 보통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네. 어쨌든 맞습니다. 형사처벌은 피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관련해서 구조대 도착이 좀 늦었다고 비판하는 보도가 또 어제 좀 많았어요. 난 진짜 이거 보면서 어이가 없죠. 여러분들도 이 뉴스들을 보면서 세월호 때는 도대체 뭐 했냐 이렇게 촘촘하게 기사 쓰는 새끼들이 세월호 때 도대체 뭐 했냐. 지금 보세요. 세월호와 이번 낚싯배 사고는 엄청나게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 이번 낚싯배는요, 너무 큰 배와 작은 배이기 때문에 들이받는 순간 그냥 뒤집어진 거예요. 전복한 거야. 순식간에 전복이 됐죠. 이미 전복이 돼버린 거예요. 세월호는요, 우리가 눈으로 다 봤잖아요. 기우뚱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하루 종일 봤다고요. 그게 서서히 침몰해 가는 과정을. 그래서 그 시간 동안 도대체 국가가 뭐 했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 세월호 사건의 그 사례를 들이받고 바로 전복해버린 이 사건에다가 들이대는 이 어처구니 없는. 맞습니다. 이게 전혀 균형 감각이 상실된 기사들이에요. 그 세월호 때도 보도를 정말 이상하게 하더니 이번에도 이상하게 하는 거죠. 사실은 세월호처럼 큰 배가 천천히 뒤집히는 것과 이 작은 배가 그리고 사실 상황도 세월호는 교통사고가 아니라 배 자체에 결함이 문제가 생겨서 이게 넘어간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거는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 해상 교통사고인 건 맞지요. 이거야말로 진짜 교통사고가 났잖아요. 바다에서. 맞습니다. 그리고 바로 뒤집어져 버렸고 이걸 지금 뭐 출동 시간 이런 거 따지는 게 자체가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세월호 때 기사 제대로 쓰지도 않은 새끼들이 지금에 와서 상황이 전혀 다른 사안에다가 세월호 때 썼어야 할 기사들을 지금 막 쏟아내는 이 어처구니 없는 현실들. 정말 무슨 생각으로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러다가 여차하면 좀 있으면 이제 우리 그 도로에서 교통사고 나거나 해도 뭐 큰 트럭하고 작은 차하고 부딪히거나 해서 하면 그것도 또 정부가 빨리 많았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약간 정신없는 이야기들을 좀 했습니다. 그 쟁점들이 보면은 대부분 다 왜 일단은
처음 신고 접수한 시간이 6시 5분이라고 하는데 6시 9분으로 발표한 이유가 뭐냐? 4분을 왜 늦췄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처음에 접수된 건 6시 5분이 맞고, 그래서 인천해경이 바로 1분 뒤에 6시 6분에 영흥파출소하고 얘기를 해서 현장 이동하라고 지시를 했답니다. 1분 뒤에. 그러니까 지시한 시점도 앞으로 당겨졌기 때문에 이게 뭐 문제될 건 아닐 것 같은데 이런 이야기가 또 있고요. 지금 이런 시간 사실 이걸 팩트를 이렇게 체크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아, 진짜 지금 대한민국 언론은 자신들은 의도한 저의 신명을 바쳐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낚싯배 사고를 막지 못하고 구조하지 못한 것은 이유를 막론하고 국가 책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이 아동수당, 법인세 인상, 공무원 증원 등에서 정부의 원안을 훼손한 예산안에 합의했습니다. 정부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고자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문재인 케어가 예산 삭감으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정부가 앞으로 신도시 등의 일반 학교보다 특수학교를 먼저 짓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가 오는 7일 한판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활동에 나섭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 조은아, 허다윤 양의 가족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6월 은폐 논란에 휩싸인 해수부 책임자들에 대한 선처를 부탁했습니다. 청와대 직원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해 공부하는 상춘 포럼이 이번엔 반려견을 주제로 열립니다. 김정숙 여사가 미혼모들이 만들고 직접 출연한 뮤지컬 소녀 노래하다를 비공개로 관람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5일 화요일 뉴스 신세계 권순욱 송은정입니다. 오늘 들어오기 바로 직전에 방송 시작하기 직전에 아주 좋은 소식이 하나 있었어요. 네. 네. 문재인 대통령께서 네. 포린 폴리시에서 네. 세계 사상가 100인 네. 선정되셨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아, 100인이 아니라 사실은 10인에 뽑히셔도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그렇습니다. 하는데 네.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네.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이 대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 선고 확정받고 의원직 바로 즉시 상실됐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이제 최명길 전 의원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송파을이 구멍이 났네요. 네. 네. 아마 이번 지방선거에 그럼 포함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이렇게 되면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재보궐선거도 같이 치러지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우리 대통령님이 뭐 지난번에 세계시민상에 이어서 이번에는 세계 사상가 100인 네, 또 선정이 되기도 하셨는데 우리 요즘 상 받는 게 좀 많았잖아요. 네. 그중에 하나가 정치인 세계에서도 축하를 해주셨던 우리 에버트 인권상, 네. 우리 국민 전체가 받았던 에버트 인권상.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일부 시민단체들이 막 항의, 취소를 해달라고 항의 서한을 보내고 직접 그 독일에 있는 재단을 쫓아가고 뭐 이런 일도 있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김대중 대통령께서 노벨 네. 평화상 받기 직전에 그 수상 반대 로비하던 거. 네. 그리고 수상하고 나서 국정원까지 동원해서 수상 취소 운동하던 그런 것들이 생각나는데. 네, 이명박. 네. 정말 생각이 다르고 뭐 그럴 수 있지만 그 상을 취소해달라고 바깥에다가 그렇게 쫓아다니고 하는 거는 정말 부끄럽지 않습니까? 네. 이거 어디 자식 새끼가 홀라당 벗고 바깥에 뛰어다니는 것 같아가지고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진짜. 나라망신. 응? 네, 항상 부끄러움은 우리 몫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네, 하여튼 시작부터 조금 좋은 소식과 좀 짜증나는 소식을 동시에 전해드렸고요. 첫 번째 소식 가겠습니다. 대통령 주재로 어제 수석 보좌관 회의가 있었어요. 네, 이 자리에서 일단 일자리 이야기를 조금 많이 하셨습니다. 네. 최근 일자리 상황 점검을 하고 대응 방향 점검을 했습니다. 네. 지금 청년층 체감 실업률이 지금 상승하고 있다고 그래요. 네. 상승하고 있는데 지금 20대 후반 인구가 크게 늘어났고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구직 활동을 시작하는 인구가 늘었답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20대 후반 청년들의 구직 활동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일자리가 부족하면 그만큼 체감 실업률이 상승할 수밖에 없죠. 네. 사실은 근데 뭐 지금 작년과 올해 1년 사이에 그 20대 후반이 갑자기 늘어났을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그만큼 이제 취업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그 청년층이 늘어났다는 의미라서 어떻게 보면은 그 취업에 대한 희망이 더 커진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아예 포기를 하고 있던 사람들이 다시 재취업에 나서고 있다는 뜻이니까. 어찌됐든 지금 각종 지표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한번 다시 좀 덤벼볼까? 그런 어떤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더 늘어났을 가능성도 있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 때문에 일단은 당분간은 그 지표상의 청년 실업률은 일단은 높이는 요인들이 몇 가지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런 이야기가 나왔고, 그러면서 그 일자리 재정을 일단 조기에 좀 가동을 하겠다. 그래서 청년 실업을 우선으로 해서 일단 선제 대응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그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가 내년 초부터 곧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그 재정 집행을 하겠다는 의지도 밝히셨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다가 또 추가로 청년 일자리 대책회의라고 해서 그 전체 그 실업이 아니라 그 중에서 특히 청년 실업에 대한 문제만 이야기하는 아예 그 회의 대책회의를 별도로 만들겠다. 그래서 그런 개최할 계획도 있다 이런 이야기. 언론사도 있지만 의도하지 않은 언론사조차도 대한민국 발전에 지금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를 다시 한번 내가 확인을 해드릴게요. 지금 언론이 쓰고 있는 기사는요, 정치질을 하고 있는 기사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현 정부를 흔들려는 그 세력들한테 충실하게 복무하고 있는 기사를 쓰고 있다는 거를 정확하게 짚어놓고 가겠어요. 이건 단순히 조중동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언론 전체가 지금 현 정권을 상대로 싸우고 있다. 반정부 투쟁을 하고 있다. 왜냐면 비판이라는 것은 최소한의 상식선에서 부합하는 합리성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비교 대상이 비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세월호 자꾸 접목시키는 부분이 말이 안 된다는 걸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그겁니다. 비교라는 거는 같은 조건의 어떤 비슷한 조건을 가지고 비교를 해야 되는 거지. 지금 이번 사건을 어떻게 세월호하고 비교를 합니까? 예? 그래서 이런 상식선을 무시한 이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 자체는 결국 반정부 투쟁을 하고 있다. 그렇게 규정을 하고요. 지금 대한민국 언론은 거의 모두 지금 반정부 투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분석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하여튼 뭐 이 비판 기사들을 쭉 읽으면서 보니까 문제가 심각한 문제는 한 가지는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너무 지금 안전에 관련된 구조에 관련된 시설이 너무나 턱없이 부족하다. 네, 지금 그렇습니다. 뭐 무슨 배가 없어가지고 뭐 못 쫓아가고 그 민선을 이용해갖고 쫓아가고 막 이런 난리를 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뭐 신형 보트가 없어서 사람을 못 구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사실은. 근데 이만큼 사실은 안전에 관련된 예산이 우리가 굉장히 취약하고 부족하다는 건데, 이 예산을, 빡빡 깎는 사람들이 있지요.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바로 그거죠. 지금 언론이라는 게 정상적으로 작동을 한다면, 언론이 이런 사건 터지면, 장비가 낡고, 후졌네, 장비 보충해야 되네. 맨날 이런 기사 또 쓰잖아요. 쓰는데, 제목이 뭐냐면요. 보트 없어서 출발 못했다는 게 말이 되나? 그게 핑계가 되냐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 없는 걸 어떡하라고. 말이 안 되는데 또 그런 예산을 짜고 실행을 하려고 하면 또 정치질로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요. 나물러라 하고 기사 안 쓰잖아. 예산안이랑 이거 엮어서 기사 써야죠. 그거 장애물 역할이나 하고. 그러니까요. 이런 이야기 있었습니다. 대통령께서 그래서 수석부장관 회의에서 예산안 이야기도 또 잠깐 언급을 하셨어요. 네. 너무 제 말씀 읽으면서 제가 속이 너무 답답했습니다. 새로 출범한 정부가 대선 때 국민들께 약속드렸던 공약을 실천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도록 해달라. 공약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 공약을 실천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는 것은 뻔한 말 같지만 지금 만약에 공약대로 예산안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불명확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면은 내가 약속했던 대로를 지금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제약된 어떤 그 공약을 집행을 했을 때 나온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집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아니, 그 공약을 누가 대통령 되든 간에 그 공약을 보고 국민들이 뽑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국회에서 그거를 막으면 안 되죠. 저는 이 상황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예산 얘기를 하죠. 네, 다음 소식으로 가겠습니다. 이사님 일단은 뭐 합의가 됐습니다. 네. 내용을 하나씩 볼까요? 네. 일자리 안정 지원 2조 9,707억. 네, 근데 이거는 크게 줄진 않았고요. 문제는 이 문제는 2019년 일자리 안정 자금에 대한 것도 2018년 규모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편성한다.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아니, 나 이거 듣어보도 못한 내용이에요, 이거는. 아니, 역대 예산안 편성할 때 언제 이렇게 내후년 예산안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나요? 아니, 이거는 정부가 내년 가서
원래 상황을 보고 내년 가서 다시 편성을 해야 되는 상황을 원래 규모로 왜 국회가 왜 국회 마음대로 왜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박아버려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죠. 말도 안 되는 이건 얘기입니다. 진짜 월권이에요, 월권. 네. 제왕적 국회 진짜 해체를 해버려야 되는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요. 아니 예산안 짜는 거는 정부의 일인데 왜 국회에서 내년 예산안 가이드라인을 지금 벌써 합의문에다가 그냥 원래 예산에 대해서만 얘기하라고 이 새끼들아. 니들이 뭔데 내년 예산 편성까지 이야기를 해. 맞습니다. 니들이 정부야? 아니 이거는 상권분리 침해예요, 이거는. 명백한 침해입니다.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하는 거잖아요, 이게. 명백하게 대한민국 헌법에는요, 예산 편성권이 정부한테 있어요. 근데 왜 이걸 국회가 멋대로 내년 예산 편성권까지 지들이 왜 이거를 가이드라인 이렇게 정해?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이거는 상권분리 침해고, 네. 정색하고 이야기하자면요, 만약에 이 안대로 합의가 된다. 그리고 본회의